명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정원이라는 방침을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이 의료 현장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에 가봐라 하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님께서 나서서라도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재하셔서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모든 의료계의 문제는 지난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조치가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후변화 헌법 소원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결정이고요. 세계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께서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입장과 이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요. 지금 저희가 파리 협약에 의해서 2035년 그 NDC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035년 NDC 수립과 함께 2036년 이후에 감축 목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번 결정에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나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서 2018년 배출량은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2030년 목표는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목표 배출량을 총 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한다면 2030년 감축 목표는 29.6%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판결문에 결정문에 분명하게 저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이번에 2035년 감축 목표 설정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감축 목표를 제출할 때는 이러한 점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2030년까지의 목표를 순 개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총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30년 이후에 목표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 2030년 이후의 목표까지 쭉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동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바가 중요하고요. 우리 법에 대해서 최고의 해석 권한을 지닌 법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니까 2030년 목표, 2035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결정문의 문구를 한번 봐주십시오.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변경해서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40%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법에서 정한 보호 조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법률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9명 중에서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정말 겸허하게 수용해서
수정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헌법소원에서 지적된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30년까지 감축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 볼록한 형태 보이시죠? 2028년 이후로 감축 부담을 대거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감축 경로가 지금 현재 2027년까지는 2%인데 2028년부터 갑자기 9%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로인지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조금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거하고 소비를 한 40% 정도 줄여라 이렇게 IEA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부분에서 에너지의 믹스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5, 6년 동안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완전히 안 하겠다라고 한 5년 동안의 기간이 저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계속됐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원전은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탄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님, 원전을 이거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발전량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아닙니다. 저 감축 경로에 대해서 의견을 그러니까 여쭙는 저 것입니다. 감축 경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점진적이고 감축의 지속적인 경로는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감축 경로입니까? 그러니까 왜 2027년, 8년, 9년에 많이 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럼 짧게 지금의 예를 들면 우리의 풍력,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거 늘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규제가 많습니다. 30몇 개예요. 우리 민주당에서 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을 내셨습니다만 2021년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빨리 이것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풍력을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아마 2020년대 말쯤 되어야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 우리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체하는 거, 예를 들면 퓨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총리님 지금 말씀하시는 빨리 안 취지를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부로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신 네, 취지는 그러면 대응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동안 관련한 새로운 감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8년 이후에 매년 9%까지 감축하려면 지금부터 매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감축 경로를 발표할 때 탄너기에서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9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총리님, 이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부 R&D 같은 그 프로젝트를 마련하는데 조금 그 계획을 명확하게 짜는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저희는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네, 합니다. 저희는 서면으로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수소환원제철 R&D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국내 최대 배출 산업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실시된 탄소중립 기술 개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 요구된 금액이 8천억 원인데요. 이 중에 2025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이 269억 원입니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2050년까지 최소 20조 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저렇게 탄소중립 전환 기술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태양광 R&D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이후에 매년 절반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텐덤셀 기술 같은 것은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R&D 예산이 절반씩 반토막 나고 있어서 현장의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투자로 장래에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희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저 말씀하신 역시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약속을 지키기 국회에서도 좀 많이 좀 위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입법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관련된 입법을 가열차게 추진해 주시고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예산이 국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그 인지 예산은 예, 관련해서는 2%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총리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장관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이죠.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기금의 당초 지출 계획액이 2조 5천억 원가량이었는데요. 1,875억가량 줄이는 것으로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했죠. 네. 지출 계획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다음 뭐 경기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 개선 이런 으로 배출권 시장에 과잉 공급이 지속돼 가지고 그 매각 수입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유상할당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상할당 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1년에는 계획 대비 60%, 2022년에는 43.4%였는데 작년에는 21.6%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계속 수입이 안 거칠 경우에는 기후대응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네, 뭐 의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구조적인 이 배출권 시장에 대한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고 남 의원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올해 말까지 제 4차 배출권 거래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배출권의 유상 할당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과다 할당의 방지라든지 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기후대응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재원이 없는 2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441억 원 규모가 그렇게 2월이 됐고요. 탄소중립 기본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원이 없는 2월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돈이 없다고 해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그냥 이렇게 미룬다면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응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재부 장관님께서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재부 장관께서도 배출권 거래 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공급이 많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배출권의 과잉 공급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들이 거래하지 않고 이월하는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나눠진 배출권 총량이 너무 많다는 점을 방증하고요.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사실 작년에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외는 10만 원이 넘는데 배출권 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누가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배출권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 요인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그간 느슨한 배출 허용 총량 설정과 과도한 무상 할당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되레 배출권을 그냥 팔아서 공짜로 받은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오히려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렇게 기업들이 횡재 이윤을 벌어들이는 동안에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12.3%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안정적인 기후 대응 기금 재원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출권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기업들에게 감축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시하고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 대책이 무엇인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과 또 경제부총리 말씀처럼 구조적인 개혁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번 주에 배출권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됩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방금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횡재 이익 부분을 줄이는 그런 내용과 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참여자들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고 또 수요를 지금 말씀하신 늘림으로써 내용을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배출권 거래제 개선 계획과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증적인 처방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상할당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거 잘 아시죠?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부터 전환 부문에 대해서 100% 유상 할당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가 전환 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공, 그리고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 유지를 위해서라도 유상할당 100%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그 4차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런 내용이 현실화되기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향적인 준비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요. 평소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현 정부에서는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미온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재정 투자, 배출권 거래제의 느슨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기후 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가속화에 앞장섰다. 그리고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탈탄소 기술들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특히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자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개선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고삐를 당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말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는 2025년에 16개 부처 311개 사업 예산 규모는 12.1조 원으로서 네,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2% 네, 정도밖에는 네. 안 되는 거죠.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런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그 2030년 이후 감축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일단 헌재가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총리님 기각됐다고 해서 해야 물론 네. 저희가 다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를 조금 정하는 게 좋겠다. 예, 맞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오늘 결정문에 제시된 의견 중에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오늘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추석이 다가오고 해서 정말 요새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 역시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 걱정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걱정이 저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도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의사들의 근무 현황 지표를 살펴보면은 작년 말에는 910명이었는데
2024년 8월 21일 기준인데 5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정원이라는 방침을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은 저희 집권 여당의 대표님께서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는 걸 검토하는 게 어떠냐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이 의료 현장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에 가봐라 하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님께서 나서서라도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재하셔서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모든 의료계의 문제는 바로 의료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전공의들이 다 환자의 현장을 다 떠나버린 상태에서 모든 의료가 100%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부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 의료, 난치병, 적어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전을 다하고 있고, 정말 우리 현장에 남아 계신 전문의님들, 돌아오신 전공의님들, 그리고 간호사님들, 정말 또 의료기사님들 총력을 다해 주셔서 그래도 이 정도 의료 맞습니다. 그 의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네, 답변 포함해서 20분 시간을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의원님 의충질의에 걱정에 다시 충분히 해주시기 저희도 동의하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작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의료 뺑뺑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 중증 의료 환자 치료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국무총리님, 의원님들께서 정말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